지난 4월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IMF 발표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에 올랐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상당히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게 어떤 양상을 보여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연합뉴스의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뒤이어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종전에 9위였던 브라질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12위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빈자리를 차지한 거죠. 또 OECD는 심지어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캐나다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약간 앞선 것으로 해서 9위로 발표를 했는데요. 9위는 아마도 과대평가된 것인 것 같고 IMF가 보다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 순위를 살펴보면 1970년에서 1990년까지는 38위에서 17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죠. 근데 1991년부터 2020년까지는 14위에서 10위까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럭추에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즉 70년 이후 20년간은 초고속 성장, 1990년 이후에는 굉장히 순위 변동이 최소화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다른 나라와 순위 교체가 심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위권에서의 경쟁은 중위권에서의 경쟁보다 더 치열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심한 순위 하락이 있었는데 한 번은 IMF 97년 이후였었고요. 또 한 번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니까 세계경제 위기 때 순위 하락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97년 경제 위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재정과 금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어려운 경우였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0위를 차지했었던 경우는 두 번이 있었는데요. 2005년과 2018년입니다. 이 두 해가 아마 우리나라의 환율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세계 12위 정도에 안정적으로 머물렀었던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순위가 상승한 나라라고 한다면 두 나라,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순위 하락이 가장 빨랐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에는 28위 경제 규모로 우리나라보다 10위나 높은 경제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높은 경제 순위의 배경에는 그 당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했었거든요. 급격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혜택을 본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80년도에 또 한번 급격한 석유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그 석유 가격 인상으로 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고요. 반면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나친 석유에 대한 의존으로 해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경제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서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와중이던 1998년도에 차베스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 1998년도에 차베스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안정적인 순위를 가져왔었는데요. 일시적인 하락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그 석유 가격이 인상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세계 경제 순위도 32위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와중이던 1912년도엔 차베스는 암으로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부터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만한 동력이 전혀 없었으니까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 피해가 급격히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셰일가스로 해서 세계 석유 부존량에 있어서 1위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 아쉬울 게 없어졌죠. 그때부터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런 환경 하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 결과가 세계 그 액체 상태 석유 부존량으로다가는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세계 경제 규모 88위로 떨어지는 그런 참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북한의 경우에는 1990년도 소련 해체까지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순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위권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가 90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몰락하게 되고요.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인 95년도 무렵에는 110위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은 됐었습니다만 이 개혁 개방 없이 그 독자적인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경제 악화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도 오히려 경제 규모의 순위로 볼 때에는 더 떨어지는 암담한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추월한 나라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스, 핀란드, 콜롬비아, 루마니아, 심지어 루마니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컸었고요. 80년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는 스위스, 스웨덴, 터키,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같은 나라를 앞질렀고요. 2000년에는 그 인구 대국인 인도를 앞질렀고 네덜란드를 앞질렀고 호주, 이란, 러시아를 앞질렀고요. 2010년도에는 세계 경제 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순위가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를 앞선 거는 그 철광석이나 이런 그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크게 GDP를 늘린 호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앞섰습니다. 2020년도에는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
네 나라를 앞질렀는데 세 나라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 경제 순위가 떨어진 나라들이고요. 호주는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죠. 그래서 아마도 전적으로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15대 경제국가를 살펴보면 G7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10위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요. 이제 캐나다가 2010년도에 한번 바깥으로 10위 바깥으로 나갔었던 적이 있었고, 중국이 한 번 또 바깥으로 나갔었습니다. 90년도에 바깥으로 나갔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우리나라는 보시면 15위권 안에 2000년 이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91년도에 14위로 올라선 다음에 한 번도 15위 바깥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상위권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2000년도에 11위부터 15위 국가들을 살펴보면 브라질과 스페인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추월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멕시코는 사실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지구 지역에 속하면서 굉장히 이점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보다 뒤떨어진 그 순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잘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부호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풍부하고 기술이 워낙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경제 규모가 크지만 우리나라가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순위가, 한국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순위는 24위였고요. 80년도에 23위, 90년도에 24위로 80년까지는 인구 순위로 인해서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79년도 같은 경우에는 22위까지 갔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생산력 있는 인구들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구 증가가 경제 규모 성장에 이점을 준 초기에는 20년 정도는 이점이 있었고요. 반면에 1990년 이후로 보면은 오히려 인구 순위가 28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즉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 순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진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남아공, 미얀마, 케냐,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도 그 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인구 순위가 오히려 떨어졌었기 때문에
1인당 GDP 순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117위에서 2020년도에는 27위로 무려 90단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극적인 성장을 했고요. 물론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인 71년도 이후, 그다음에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80년 이후 이때 순위가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97년도 IMF 때, 그다음에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 때 이렇게 아주 소규모의 순위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1인당 GDP가 상승해 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자체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10위 내에 있는 국가들의 특징은 어떠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G7 국가들처럼 계속 10위 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모아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